현무5 핵탄두가 발사돼서 어디에 떨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국제안보연구소 소속의 군사 전문 기자 안나 슈미트입니다. 이번 한국의 76회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현무5는 그야말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어요. 지난해 국군의 날에는 현무포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선보였는데 불과 1년 만에 한 단계 진화한 현무5가 등장한 거죠. 특히 실제 핵심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평소 태도와 비교해도 그 의미와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공개된 현무5의 성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답니다.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정거리가 무려 5,000km에 달한다고 하니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괴물 무기의 등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중국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북한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죠. 심지어 러시아조차 이 미사일의 기술력에 놀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역시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무5의 등장이 동북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 세 나라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이 한국과 전쟁이라도 한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일본이 한국과 전면전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독도. 바로 독도 때문이에요. 과거부터 일본은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은 독도에서 교전을 일으켜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조국과 영토 수호, 그리고 주권 회복의 상징인 독도를 위해 당연히 일본과 전면전까지 불사할 겁니다. 그래서 현무5의 등장은 이 문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하지만 현무5의 존재만으로도 양국 간의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은 국제안보의 측면에서 현무5의 영향력과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 시 외교 등 국방 분야의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현무5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무5가 한국의 자주국방의 대표 상징이 된 이유는 원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전 세계 유일한 휴전국으로서 늘 한반도의 전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국방부도 현무5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무기라고 밝혔어요. 특히 현무5는 북한과의 유사시 김정은 수뇌부가 있는 평양, 지하벙커까지 직접 타격하여 지도부를 제거하는 한국군의 핵심 전략자산이죠. 이 때문에 현무5가 김정은 지도부가 있는 평양, 지하벙커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도록 지하 200m까지 관통 가능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 번의 타격으로 축구장 200개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니 이런 현무5의 등장은 한국의 국방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현무5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토 수호에 방해가 되는 일본을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워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독도 관련 이슈로 두 나라가 맞붙게 되는 상황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무5의 등장으로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군사, 외교력, 문화 모든 부분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일본을 뛰어넘는 국가가 되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US 월드리포트의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를 차지했죠. 이는 한국의 군사력이 이제 일본을 앞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게다가 경제력 부분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어요.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으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이 분야들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등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등장은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 미사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특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현무5의 존재가 가져올 파장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만약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서 한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이 생기거나 심지어 전면전 양상까지 간다면 현무5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하기 전에 도쿄를 비롯한 일본 열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군사 전문 기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무5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순차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는 그 존재만으로도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크기부터가 기존 다른 나라 미사일에서 볼 수 없는 20m의 초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거의 4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3배가 넘는 길이에요.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유명한 미국의 미닌맨 3보다도 길죠. 이렇게 거대한 크기는 현무5의 엄청난 파괴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암시하고 있어요. 거기다 탄두 중량만 8톤이고 전체 무게는 36톤에 달해서 성인 코끼리 6마리와 맞먹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는 현무5가 지하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36톤의 무게로 고속으로 낙하하는 미사일은 일본의 지하, 벙커나 지휘 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이 아무리 깊은 지하에 핵심 시설을 숨겨도 현무5는 이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이런 무게는 현무5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렇게 무겁고 빠른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톤의 무게로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현무5의 무지막지한 무게는 단순한 파괴력을 넘어서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36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은 내부의 레이더, 교란 장치나 위장, 탄두 등 다양한 대응책을 탑재할 수 있어 일본의 방어 시스템을 한층 더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트로이 목마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무지막지한 파괴력이 현무5의 다양한 이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무5의 20m나 되는 무지막지한 길이 자체도 직접적으로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미사일 길이가 길다는 것은 연료 탑재량이 많고 추진체 크기가 크다는 뜻이고, 이는 더 강한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덕분에 현무5의 사거리가 5,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는 일본 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리예요. 즉,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의 모든 주요 군사시설이 한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이는 일본 방위성이 위치한 도쿄의 이치가야, 요코스카의 해군기지, 미사와의 공군기지, 그리고 사세보의 해군기지 등 일본의 핵심 군사시설들이 모두 현무5의 타격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미사일은 정밀도까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 정도 파괴력과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이 10m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것은 마치 축구장 크기의 거인이 핀셋으로 바늘을 집어 올리는 것과 같은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정밀도는 현무5의 파괴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실제 상황에 이를 적용해보면 그 위력이 더욱 실감납니다. 예를 들어 현무5는 약 2.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일본 요코스카의 해군기지 내에서도 정확히 지휘본부나 핵심 시설만을 골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현무5가 요코타 공군기지의 3.5km 길이 활주로 정중앙을 정확히 타격하여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밀도는 일본의 방공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PAC-3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무5는 고속으로 낙하하며 회피 기동까지 할 수 있어 실제 요격 성공률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현무5는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10발, 100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극단적인 경우라도 최소한 하나는 목표물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 하나가 정확히 핵심 시설을 파괴해 버리니깐 역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현무5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이런 정밀도와 파괴력의 조합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의 방위 계획에 큰 구멍을 낼 수 있고 전쟁 초기에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켜 전세를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한국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도 이런 위협에 대비해 지하 벙커와 방호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도쿄 근교 후추시에 위치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지하 지휘소입니다. 지상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처럼 보이는 5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지만 그 아래로 거대한 지하 복합단지 형식의 항공자위대 지휘소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현무5의 능력을 고려하면 이런 시설조차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8톤 탄두가 지하 200m까지 관통하여 이 지하 지휘소를 타격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벙커 내부의 모든 시설과 인원이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지상 구조물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후추시의 지하 지휘소 위에 있는 5층 건물은 물론이고 인근의 주택가와 상업시설까지 붕괴될 수 있어 일본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쟁의 사기와 명분이 모두 사라지게 될 수준이 됩니다. 더욱이 지하에서의 강력한 폭발은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지진과 유사한 효과를 내며 주변 지역으로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의 지하 시설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왔지만 현무5의 등장으로 자국 안보에 대한 믿음에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기존의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지하나 더 견고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무5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실제 발사되기 전에 일본이 먼저 한국의 현무5 발사대를 파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국의 현무5를 선제 타격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현무호의 독특한 발사 방식과 이동식 발사 차량이 뛰어난 기동성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미사일은 열 점화 방식으로 발사되어 발사 순간 큰 열과 연기가 발생해 적의 위성이나 정찰기에 쉽게 포착됩니다. 그러나 현무5는 36톤이라는 무게와 8톤에 달하는 거대한 탄두에도 불구하고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압축가스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 시 열과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발사 지점을 특정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콜드런치 방식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발견하고 선제 타격하는 것은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군조차 실패한 바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은 최첨단 정찰 자산을 총동원했음에도 이라크의 이동식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죠. 미 공군은 스커드 헌트 작전을 통해 약 1500회의 출격을 감행했지만 실제로 파괴된 스커드 발사대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동식 발사대의 기동성과 은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무5의 이동식 발사 차량은 개걸음이라 불리는 측면 주행 능력으로 놀라운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 차량은 좌우에 각각 9개씩 총 18개의 대형 바퀴가 달려 있어 36톤에 달하는 현무5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후륜 조향 장치를 통해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수평 이동이 가능해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들며 9개의 차축이 모두 독립적으로 조향할 수 있어 전장 20m의 거대한 미사일을 실은 채로도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기동성은 현무5를 다양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며 적군이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럼플렛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방탄 캐빈, 화생방 방호 처리 장치 등이 설치되어 생존성까지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더 나아가 레이더 흡수 도료나 적외선, 차폐 기술과 같은 최신 위장 기술을 적용해 적의 탐지 자산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군이 보안상 공개하지 않는 첨단 기술까지 포함한다면 현무5를 선제 타격하는 것은 마치 지구상의 넓은 바다에서 특정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아 잡으려는 것과 다름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한국군은 전면전에 나서기도 전에 현무5로 일본군과 지휘체계를 삭제시키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존재만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이나 교전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 기자로서 현무5의 위력을 더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교전이 벌어진다고 가정하여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쟁 발발 이전보다 더 처참하고 잔인해서 표현하기조차 꺼려질 정도네요. 그래도 한국과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해상전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현무5의 엄청난 중량과 파괴력에서 압도적인 우수성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8톤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일본의 주력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450kg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무려 18배에 달하죠. 이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서는 엄청난 파괴력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최신의 이지스함인 마야급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방공 능력이 뛰어나요. 또한 스텔스 성능이 향상되어 적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이 이지스함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일본은 먼저 이지스함을 독도 인근 해역에 배치할 겁니다. 이 함정들은 강력한 레이더로 한국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전투기와 상륙함을 보호하는 방공망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12식 지대함 유도탄으로 독도에 있는 한국 해경시설을 공격하고 이어서 상륙함에서 특수부대를 보내 독도를 점령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시도는 현무5 앞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현무5는 단 한 발만으로도 일본의 이지스함을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군이 이미 수천 발의 현무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일본의 이지스함은 고작 8척에 불과하죠.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대에 은밀히 배치된 현무5 발사대가 가동되면서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위장된 거대한 발사 차량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겠죠. 동시에 동해상의 합동화력함에서도 현무5가 발사 준비를 마칠 겁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20m에 달하는 거대한 미사일들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장관이 펼쳐질 겁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현무5들은 순식간에 음속의 몇 배 속도로 가속하며 동해 상공을 가로질러 독도 방면으로 향할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번개들과도 같을 겁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목표 지점에 도달한 현무5들은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며 일본 이지스함들을 향해 돌진할 거예요. 미사일들이 이지스함에 명중하는 순간 각각 8톤의 폭발물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폭발력은 주변 바다를 순식간에 끓어오르게 만들 겁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이지스함의 30cm 장갑을 마치 종이처럼 찢어갈기고 함체 내부로 쏟아져 들어갈 거예요. 그 결과 각각 13,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군함들이 순식간에 두 동강 나며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지스함들의 파괴는 일본 해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예요. 이 함정들은 일본 해상방위의 핵심 지휘 통제 체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지면 일본 해군은 눈과 귀를 잃게 되는 셈이에요. 레이더 탐지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전체 함대의 작전 지휘 능력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무5의 존재는 단순히 무기 체계의 우위를 넘어서 전략적, 외교적, 심리적으로도 한국에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겠지만 일본의 독도 침략에 대한 한국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아 현무5가 일본 본토 도쿄까지 파괴하는 것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지구상에서 최초로 원폭 시험장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무5 약 20발의 위력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무5를 원자폭탄이 아닌 원자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현무5는 원자폭탄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지상에서 폭발해서 지상의 건물들은 모두 파괴하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시설은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어요. 반면 현무5는 지하 200m까지 관통하여 지하 벙커나 군사시설, 비밀 핵시설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원자폭탄은 방사능 오염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현무5는 그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타격으로 축구장 200개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실하게 원자폭탄 이상의 파괴력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 변경으로 이 미사일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핵무기와 달리 미국 승인 없이도 자위권 차원에서 발사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이런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수천 발 이상 가지고 있고 이젠 보관이 힘들어서 합동화력함 도입까지 원하는 상황입니다. 원자폭탄 PTSD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현무5의 존재만 봐도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괜히 한국을 잘 못 건드렸다가 도쿄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본으로서는 독도 침공은커녕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 자체를 아예 피하고 필사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해야 할 판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사죄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라고 밝혔죠. 또한 1910년 한일병합은 한국에게 나라를 잃게 한 죄송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취해온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니까요. 특히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현무5 공개 직후 바로 4일 뒤에 취임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현무5로 인해 변화된 군사적 균형이 일본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일본이 스스로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보다 자신들이 뒤떨어짐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우위는 여러 면에서 압도적으로 두드러집니다. 먼저 병력 면에서 한국은 정규군과 예비군을 합쳐 엄청난 규모의 전투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현역 군인은 약 55만 명에 달하며 이는 육군 42만 명, 해군 7만 명, 공군 6.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 더해 예비군이 무려 300만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한국은 총 355만 명 이상의 전투 가능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에요. 반면 일본의 현역 자위대 인원은 약 25만 명 정도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예비군 제도가 없어 추가 동원 가능한 병력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이러한 차이로 유사시 한국은 필요할 경우 수백만 명의 훈련된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전면전이 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일주일 이내에 100만 명 이상의 전투 병력을 소집할 수 있지만 일본은 현재 25만 자위대원 외에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훈련된 병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 체계 면에서 보면 한국의 우위는 더 눈으로 보이게 압도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무5 이외에도 한국은 현무2, 현무3, 현무4 등 다양한 미사일을 2,5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육상 전력에서는 K9 자주포를 1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6에서 8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해요. 반면 일본의 주력 자주포인 99식 자주포는 100여 대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며 사거리도 30km로 K9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군 전력에 있어서도 한국의 세종대왕급 부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어떤 함정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80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추고 있고 자체 개발한 통합전투체계를 탑재해 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작전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능력에서도 세종대왕급의 홍상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220km인데 반해 일본의 마야급 90식 함대함 미사일 사거리는 1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전 경험과 전투력 면에서도 한국군의 우위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군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현재도 북한과의 긴장 상태로 인해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산산업 능력에서 한국의 우위는 실로 놀랍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K9 자주포 수출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0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은 K9 자주포 672대,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육군 전력을 거의 통째로 수출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무기들이 폴란드군의 주력 무기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이 되면 폴란드 육군의 주력 전차, 주력 자주포, 주력 경공격기가 모두 한국산이 되는 셈이죠.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이 폴란드의 국방 체계 전반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본의 방산 산업은 이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평화 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2014년 아베 정부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수정하며 무기 수출의 길을 열었지만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호주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것처럼 일본은 아직 방산 산업의 한계가 명확하고 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국방 정책과 산업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국방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하에서 주로 방어용 무기 개발에 치중해 왔죠.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력 균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군사력 면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경제력 측면에서도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외교력 측면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이른바 소프트 파워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죠. 현무5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무5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이제 최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위에 있던 양국 관계는 이제 이미 역전되어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의 균형 변화를 넘어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부상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긴장을 야기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이 이 지역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저는 베를린 국제안보연구소 소속의 군사 전문 기자 안나 슈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50개국이 참가한 행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님이 직접 한국 전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전시장을 둘러보시며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해 극찬했고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이 장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국방부 소속 방산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31살 레나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이미 폴란드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꼽힌답니다. 어릴 적부터 군사 역사와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서 대학에서도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국방부에 입사했어요. 제가 정말 큰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에 한국 기업 하나와 폴란드가 체결한 K9 자주포 152문 도입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이 당시 계약 규모가 무려 3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었어서 저도 밤낮 없이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님을 보좌하며 이 계약을 위한 상세한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K9PL 모델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과정이에요. 이 모델은 K9 자주포를 폴란드군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한 모델인데 저희 폴란드의 사격 통제 및 전장관리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내온 기술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과 섬세함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K9 자주포를 개량한 K9PL은 단순히 수입된 무기가 아니라 폴란드의 국방 체계에 완벽히 통합된 시스템이 되었고 이러한 성과로 인해 저는 국방부 내에서 폴란드의 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어 한국과 한화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올해 9월 드디어 국제방산 전시회 MSPO가 폴란드에서 열렸습니다. MSPO는 93년부터 매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로서 이번엔 제가 행사 준비를 위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참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큰 공을 들였죠. K9 자주포의 성공 이후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거든요. 하나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한국 주요 방산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했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술 사양을 검토하고
우리 군의 니즈와 매칭되는 부분을 찾아내느라 정신없었죠. 이런 우리의 관심을 아는 지 행사 첫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전시장을 방문하셨어요. 대통령님은 전시장을 둘러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라며 안보를 3번이나 외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 수 있거든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18세기 말에는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어 123년 동안이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20세기에는 나치 독일과 소련의 침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이런 배경에서 폴란드 정부는 2025년 예산의 20% 이상 무려 58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로 따져도 나토 국가들 중 단연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폴란드 방산 시장을 노리고 달려들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냈죠. 하지만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폴란드 대통령님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방산이었어요. 방산 강국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정상이라는 방증이 아닐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하나 직원들이 대통령님께 K9 자주포와 다른 첨단 무기 체계를 설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방산 전문가인 저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거든요. 하나 직원들은 K9 자주포의 우수한 기동성과 화력을 설명하면서 특히 폴란드의 지형과 기후에 맞춰 어떻게 최적화되었는지를 상세히 풀어냈어요. 단순히 한국의 방산 기술은 방산 무기를 납품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군대에 최적화된 모듈로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했습니다. 하나 직원들은 K9 자주포의 우수한 기동성과 화력은 물론 K2 전차의 첨단 전자장비와 방호력, 그리고 천궁2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능력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특히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모든 과정을 폴란드 국영방송 TVP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했다는 거예요. 한국 방산의 위용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실제로 다음날 출근길에서 택시 기사님부터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가 한국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니 정말 안심이 된다.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심지어 제 조카는 K9 자주포 모형을 갖고 싶다고 조르기까지 했답니다. SNS에서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공유되었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죠.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과정을 다루는 특별 강연도 열렸다고 해요. 이런 뜨거운 관심 속에서 폴란드에서 열린 MSPO가 막을 내렸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0월에 한국에서 있을 KADX를 위한 사전 조사와 한국 방산기업 실사를 위해서였죠. 폴란드에서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고조된 상황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앞으로의 한폴 방산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기대에 부풀었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항 도착장을 빠져나오는 그 찰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 전화 한 통화로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동료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레나, 큰일 났어. 중국이 신형 로봇개를 공개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을 떨어뜨릴 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기관총이 장착된 신형 로봇개를 선보였다는 거였죠. 특히 미국, 한국, 그리고 우리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측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작성할 보고서에 이 로봇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죠. 심지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인근 레암항의 중국 해군 기지 건설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소식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특히 미국, 한국, 그리고 우리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우방국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중국 측 압박을 피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호텔에 도착했고 체크인을 하고 로비에 나왔을 때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박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석좌 교수이자 동아시아 안보연구소장이신 박성훈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의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책은 제가 학생 때부터 늘 참고하던 명저였죠. 그는 세미나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중국의 로봇계 개발이 가져올 영향을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박 교수님의 삼각균형 이론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마치 물리학의 삼각형 구조처럼 설명하시는데 그 통찰력에 감탄했답니다. 레나 씨, 이 로봇계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박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덕분에 보고서의 큰 틀을 잡을 수 있었고 특히 각국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기술의 윤리적 측면과 실제 전장에서의 심리적 영향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도 이는 우리 정치학자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과의 대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헤어질 때쯤에는 제 노트북에 빽빽하게 메모가 채워져 있었답니다.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보고서의 큰 그림은 그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급히 이신영 로봇계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지시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한국 방산기업들을 방문하며 즐겁게 보낼 거라 기대했던 일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결국 저는 호텔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제 앞에는 수많은 자료와 노트북 화면만이 가득했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 4일 만에 보고서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야 했거든요. 10월에 열릴 MSPO 준비도 해야 하고 신규 보고서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데다 한국 방산기업들 방문은 또 언제 할지 정말 앞이 막막했죠. 그럼에도 각성된 상태로 계속 보고서를 써야 했기에 저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 아침마다 거의 매일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는 것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방문하는 카페로 향하는 거리는 불과 200m 정도의 짧은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자유롭다고 느꼈거든요. 게다가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이었죠. 처음 카페를 방문했을 때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카페는 한산했고 카운터에는 키가 크고 훤칠한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서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피로에 찌든 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밝고 상쾌해 보였거든요. 까만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고되고 힘든 작업 중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보니 이름이 남재우였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제가 이 카페에서 그리고 재우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튼 그렇게 매일 들리던 카페와는 별개로 시간이 갈수록 제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피곤에 찌든 얼굴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요구해왔고 우리 폴란드 정부에서도 빠른 분석을 독촉했으니까요. 제 어깨 위의 책임감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건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위협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했죠. 때로는 한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기도 했어요. 각 단어의 뉘앙스까지 신경 쓰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답니다. 동시에 이 상황이 우리 폴란드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죠. 보고서 작성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충혈된 눈은 모니터를 똑바로 보기조차 힘들었고 지끈거리는 머리는 마치 망치로 두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아직 절반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중국의 로봇계 기술이 가져올 국제 정세의 변화를 분석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머리를 식히고 싶어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숙소를 나섰어요. 늘 가던 카페에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한 모금 마시면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카페를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 재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머리가 떡진 상태지만 키 크고 잘생긴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까 이걸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에 보니 제가 흘린 돈이 들려 있었어요. 아까 카페에 가서 주문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만 실수로 몇 장의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폐가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 아침 이른 시간이라 카페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재우가 이를 발견하고 찾아준 것 같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의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 정직한 사람이 있는 건가 싶어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재우의 말이 저를 더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제도 거스름돈을 덜 받으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카운터에 잔액이 10,000원이 더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다음에 오실 때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답니다. 솔직히 저는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았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보고서 작성에 몰두해 있었던 거죠. 거의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이 카페에 오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완전 비몽사몽이었던 겁니다. 재우의 말을 듣고 그제야 내가 정말 어제도 거스름돈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나왔던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숙소로 돌아가서 어제 거스름돈을 안 받은 것인지 제대로 세어보고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면서 저는 뭔가 설렘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무언가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약속이 생긴 것 같은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물론 거스름돈도 제가 제대로 받은 것인지 그 답을 재우에게 알려줬어야 했고 솔직히 말하면 재우와 다시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4일 밤낮을 복잡한 국제 정세와 씨름하느라 지쳐있던 제게 재우는 마치 한 줄기 빛 같았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본 재우의 모습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친절함과 정직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설렘도 잠시 그날 저녁 저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상사의 목소리는 심각했죠. 중국 측에서 갑자기 추가 자료를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안 그래도 시간이 촉박한데 이것마저 하루를 더 당겨서 요구하다니.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혐오감까지 생길 지경이었어요. 오늘은 재우고 뭐고 일단 보고서부터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까지 중간 결과를 제출하는 것부터가 급선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날밤을 꼬박 새야 했기에 결국 저는 호텔 룸서비스로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갑자기 재우의 밝은 미소, 그의 친절한 목소리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죠.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 차려 일단 일부터 끝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도록 보고서를 몇 번이고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5시쯤 보고서를 완성하고 호텔 로비에서 출력까지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자니 밤새 노력한 제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택시를 타고 KADX 폴란드 대표단 사무실 앞 경비실에 제가 완성한 보고서만 전달하고 오면 됐어요. 시계를 보니 재우의 카페가 오픈하기 전이었습니다. 보고서 배달을 완료하면 딱 카페 오픈 시간인 7시에 맞춰 재우를 만날 수 있을 타이밍이었어요. 그 생각에 피곤함 속에서도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꾀죄죄한 차림으로 재우를 만날 수는 없었죠. 저는 다시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서 고민하다가 본 행사가 시작할 때 입기로 했던 크림색 오피스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순간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런 제 자신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내가 낯선 사람을 생각하고 꽃단장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렇다고 해도 재우와의 만남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진하게 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어떻게든 밤샘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서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KADX 폴란드 대표단 임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미리 연락해둔 당직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어요.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제게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임무를 완수한 후에 홀가분함과 함께 이제 재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택시에서 내려 카페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레었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카페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재우의 미소를 떠올리면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카페 앞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창에 제 모습을 비춰봤어요. 밤새 일한 흔적을 지우려 애썼지만 여전히 눈가에 피곤함은 감출 수 없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장한 제 모습이 어제의 피곤해 보이던 모습보다는 한결 나아 보였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간지럽혔고 문이 열리면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 향이 제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은 자연스럽게 카운터를 향했고 그곳에서 재우의 밝은 미소를 만나길 간절히 바랐답니다. 그렇게 카페 안으로 들어섰지만 저는 이내 큰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재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 어느 곳에도 재우가 없었어요. 혹시 주방에 있나 싶어 목을 길게 빼 안쪽을 살펴보기도 하고 구석구석을 눈으로 더듬어 보았지만 어디에도 재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아직 출근 전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난 후였어요. 카페에 손님도 하나둘 늘어나면서 제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답니다. 뭔가 연인 사이도 아닌데 벌써 차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을 달래려 커피를 주문했어요. 카운터에 선 다른 직원에게 재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참았죠.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아침부터 공들여 고른 옷과 화장한 얼굴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경 썼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죠. 이게 무슨 일이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한숨을 쉬기를 반복했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왜 오늘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답니다. 이럴 거면 미리 연락처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무 일만 한다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제 자신에게 화가 나는 듯했어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공원을 지나 숙소로 향하는 중 저는 또 한 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저 멀리 재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까만 머리카락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틀림없었죠.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다시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찔한 느낌이 들었어요. 피곤했던 몸에 갑자기 전기가 온몸을 관통한 것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대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고 곧 동시에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다듬고 머리 쓸어 넘기면서 화장도 고치고 립도 새로 발랐어요.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재우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가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말을 걸까 고민했어요. 여기서 우연히 만나다니 놀랍네요. 정도면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할까 온갖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우가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뒤돌아 제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작고 하얀 푸들이었는데 꼬리를 흔들며 저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게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재우가 뒤를 돌아봤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슬로 모션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재우의 눈이 커지더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손님, 여기서 뵐 줄이야. 재우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우씨. 카페에서 못 뵈어서 걱정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죠. 그렇게 우리는 거스름돈 이야기로 시작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우는 오늘이 휴일이라 강아지 산책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강아지 이름은 콩이었어요. 귀여운 이름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 재우는 동물행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며 전공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의 열정에 매료되었답니다. 와, 동물행동학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분야네요. 어떤 계기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재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개와 고양이의 행동이 늘 신기했죠.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저도 어릴 때 개를 키웠는데 정말 신기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세요? 현재는 도시 환경에서의 개 행동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재우가 설명했습니다. 도시화가 반려동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꽤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우는 이 연구가 앞으로 도시 계획이나 반려동물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재우의 학문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의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히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열정과 통찰력이 저를 더욱 매료시켰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작성 중인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고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게 되었어요. 중국의 로봇계 개발과 그것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였죠. 재우는 이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로봇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설명해 주었고, 특히 동물 윤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답니다. 재우와의 우연한 만남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았어요.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던 제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동시에 재우의 지적인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면서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더욱 바빠졌어요. 모니터 화면에 비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이 제 열정을 더욱 불태웠죠. 중국의 로봇계 기술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도구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서술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다가도 다음 순간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문장을 수정했죠. 특히 이 기술이 동물 윤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동물 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과정이 마치 고개를 하는 것 같았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룸서비스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때로는 재우에게 메시지를 보내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그의 답장은 항상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고, 이는 보고서의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지치면서도 희열에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한국, 폴란드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담아내려 노력했고, 특히 한폴 방산 협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죠. 각 문장 각 단어가 제 열정과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나니 마치 어깨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죠. 하지만 잠시의 여유도 없이 곧바로 KADX 준비에 돌입해야 했답니다. 10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마치 시간과 싸우는 듯한 나날을 보냈어요. 회의실을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한국 측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와중에도 가끔씩 재우와 주고받는 메시지가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날 본 재미있는 광고에 대해, 때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감상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했어요. 그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답니다. KADX 개막을 앞둔 지금 제 마음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내리고 있어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이 느낌이 참 이상하네요. 10월부터 시작될 이 대규모 행사에서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핵심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그토록 공들여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오늘 저녁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저는 재우와의 만남을 선택했고,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재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그동안의 긴장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KADX가 10월 6일에 끝난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무리 정리 작업까지 하고 귀국한다고 해도 10월 중순에는 폴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우리의 이별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현실이 갑자기 실감나더라고요. 하지만 재우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감정을 간직한 채로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죠. 폴란드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저와 재우의 만남이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기술 신뢰만큼이나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K방산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 중에서도 뛰어난 수준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더불어 레나와 재우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